네, 좀 끊어졌네요 파일이. 그래서 이 다알 교수가 자기 이제 대학원생 제자들하고 그 제자들도 나중에 이 다알 교수한테 배워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뭐 UC 버클리 정치학과에 특히 이제 그 제자인 넬슨 폴스비라는 학자하고 레이먼 월핀즈라는 학자들도 다 버클리 정치학과의 교수가 되고 해서 이제 미국 정치학회에서는 이제 예일 대학교 정치학과 그다음에 UC 버클리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원투 막 이렇게 하는 하버드도 뭐 예일, 하버드, UC 버클리 이제 메이저고 프린스턴 그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뭐 이런 나머지도 쫙 있죠. 시카고 대학 뭐 미시간 나중에 이제 보팅 비헤이비어 투표 행태로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런 대학들인데 하여튼 그 좋은 대학인 UC 버클리의 정치학과에 취업을 해서 나중에 엄청난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됐는데 그거는 여담이고 실제는 이제 이 이제 달 교수가 자기 제자들하고 그래 그렇다면은 우리도 한번 실증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자. 도대체 과연 그 사람들이 모든 분야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헌터 교수처럼 이야기하면 미국 사회의 굉장히 민주주의는 굉장히 암울하다.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응? 자기 생각에 아직 민주주의는 아직은 건전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희망을 갖고 이제 그럼 우리가 실정적으로 한번 그런 걸 갖다 조사해 보자 해가지고 그 나온 것이 유해번 스타디예요. 유해번이 어디냐면 커네티커트주에 유해번 이런 도시가 예일 대학이 있는 도시가 유해번이에요. 커네티커트주에. 커네티커트주에 유해번 시에서 소위 이제 이 사람이 몇 가지의 정책 분야별로도 과연 그럴까? 우리가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분야별로 정책 분야별로 한 몇 가지를 갖다 조사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대신에 자기가 방법론을 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6개의 방법론을 실정적으로 사용했다. 하나는 히스토리컬 유해분 씨가 어떻게 쭉 흘러왔느냐 권력이 한번 역사적인 서베이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3가지의 정책 영역을 갖다가 해놨어요. 밑에 우리 써놨지만 도시 재개발, urban redevelopment, 공립교육, public school, public education. 그러니까 공립학교의 재정 지원이라든지 학교 설치라든지 기자재 공급 이런 건 주요한 공립학교에서의 주요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다음 또 하나는 정치적 지명, political nomination. 다시 말하면 저기 후보자를 갖다 중요한 직위에 후보자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선출하고 임명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임명과 관련된 거죠, 그죠? 공직선거에 후보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주요한 정치적인 직위에 사람을 갖다가 보임하고 할 때 누가 도대체 힘을 쓰느냐. 이 3가지를 갖다 달 교수가 자기가 나중에 그 고백을 했어요. 당신 왜 3가지밖에 안 했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했거든. 응? 왜 그거 3개 가지고 그 당신이 함부로 결론 내리면 되겠느냐? 수많은 정책 분야가 있는데 그럼 달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든 사례를 다 연구할 수는 없고 실제로는 당시에 이 3개가 제일 중요한 어떤 분야였다. 저희가 많은 문헌들을 살펴봤고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 3개가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달이 1961년도에 후 가번즈라는 책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책으로 냈어요. 이 원본입니다. 후 가번즈. 물론 이제 가끔씩 색깔도 좀 달라지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방법론을 자기가 이제 어펜딕스라고 그래서 뒤에 부록으로 어펜딕스에다가 부록으로 자기가 했던 방법론을 갖다 쭉 써놨어요. 아주 여기 자세하게 방법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자료를 갖다 보고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해번 씨의 그동안의 시장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투표 과정은 어떻고 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거기 사회 인적 구성들은 어떻게 변했고 등등등등 이런 정치학자니까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역사적 방법론이 역사적 서베이, 그다음에 인터뷰 및 재인터뷰 세 가지 핵심 결정 과정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한 46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46인에 대해서 인터뷰를 갖다가 했어요. 그다음에 조직화된 집단과 정당 인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직화된 집단이라는 것은 뭐 이익 집단 말하겠죠. 그 지역 사회에서 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과 정당적 사람들을 1,063명에 대해서 질문서를 배부하고 그 중에서 286명에 대해서는 또 팔로우업도 인터뷰를 했어요. 왜 조교들 내보내가지고 자 이거 구조화된 설문서 가지고 그 질문해가지고 받아와라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된 투표를 미국은 함부로 투표 못해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투표할 수 있죠. 미국은 투표하기 전에 등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주민등록 제도가 없어요. 미국 사회 신분증이라는 것은 사회보장번호,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거 들고 하기 전에 우선 운전면허증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란 그 큰 나라가 대륙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동부에 사는 사람, 중부에 사는 사람, 그다음 중서부 사는 사람, 그다음 남부 사는 사람, 서부 사는 사람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막 이동을 막 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사도 가고. 그럼 그 동네에 가서 그냥 그 저기 주민 운전면허증을 갖다가 캘리포니아 살다가 시카고 가고 뉴욕 가면 거기 가서 새로 그쪽 지역 걸 갖다가 운전면허증 주고 새로 받아요. 간단하게 테스트 하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 그냥 줘요. 운전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받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사회에 가서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태어날 때 딱 받았다. 우리 같은 사람 외국인들은 가가지고 다시 그 신청해가 받지만 소셜 시큐리티 넘버 받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선거일 있다 그러면 그 전에 가서 자기가 투표하겠다 그러면 투표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가지고 나 여기 있다. 나 이 동네 사는 사람이다 이거지. 왜냐면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자기 그 주에서 발급하는 거니까 그죠? 다른 주 가면 새로 그 지역 주에 운전면허증을 새로 받아야 돼요. 주별로 따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지역에 산다는 건 뭐라 하겠어요? 되게 저기 파블릭 유틸리티 전기세 내잖아. 전기세. 전기세금 낸다. 전화세. 이제 그게 거기에 주소가 딱 나와 있다. 왜냐면 전기세라든지 전화세 이런 것들 집으로 날아오니까 아파트로 날아오니까 주소가 찍히잖아. 자기 냈다는 거, 돈 냈다는 거 증명이 딱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증명을 해서 그럼 나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나 이 동네에 투표하겠다. 투표 등록제라는 게 왜 생겼냐면 미국 사회에 교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투표하면 다른 주에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와서 투표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제도가 딱 있어가지고 그거로서 모든 것이 다 확인이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제도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이 주민등록 번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인구적인 데이터 다 나오죠. 그 사람이 이동 다 나오죠. 모든 것이 그거로 파악이 되잖아. 지금 그죠? 뭐 국가적인 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통제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매우 효율적인 어떤 제도를 갖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대한 정보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미국은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서 투표자는 등록을 해요. 그래서 등록된 투표자에 대해서 또 저 선거 과정 우리가 아까 political nomination 이런 게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베이도 질적 서베이도 하고 그 다음에 센서스 자료도 투표 결과라든지 센서스 자료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닥터 월핀즈 아까 내가 했는 레이먼드 월핀즈 말하는 자기 제자 그러니까 박사 조교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월핀즈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논문 한두 몇 더 쓰고 버클리에 취직을 한 거지 이제. 월핀즈에서 월핀즈 보고 야, 닥터 월핀즈 당신 저기 뉴헤븐 시의 시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참여 관찰 좀 해. 공무원들이 어떻게 시장 뭐 국장들, 부시장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다음에 시의회하고 어떻게 교류하는지 이걸 갖다 참여. 거기서 이제 배경 정보를 또 구해오라 그랬어.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달이 사실은 이제 유해번 씨의 정치 과정, 정치와 행정 과정을 갖다가 분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유해번 씨가 어떤 도시냐 하면
원래는 한 1961년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연구는 60년이 됐겠죠, 그죠? 59년, 60년이 됐겠지. 그러면 이제 올리가키 한 200년 동안에 이제 과두제라는 건 소수의 권력이에요. 소수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가 점점 미국 사회가 다원화되기 시작해요. 다원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왜? 이 사람이 시청에 가서 월펜츠도 자료를 시청에서 구해왔을 거고 자기가 인터뷰를 쭉 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권력이 우리 뉴에번스에서 누가 힘이 있었습니까? 소수만이 가지고 있다. 가만히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오니까 그동안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게 슬슬 나타난다. 이거. 왜 그렇게 해서 바로 새로운 조직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소수만이 그 권력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 돈도. 그죠? 근데 지금은 권력 있는 사람도 따로 있고 돈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지식과 정보 가진 사람 따로 있고 새로운 기술 가진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정보 권력의 소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것이 다원주의라. 근데 이제 달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원주의적인 도시, 뉴헤븐을 다원주의적인 도시라고 보는데 이 다원주의적인 도시는 다른 정치 체제처럼 소수의 개인들이 정치 토론이나 행동에 있어서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트래티파이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다원주의 도시라고 해서 계층이 없다는 소리 안 한다 이거야. 계층이 있어요. 있다고 이야기해. 불평등이 있어.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의 생각은 그게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지 않다 이거지. 유동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세 가지 앞에서 말한 도시 재개발, 공립 교육, 정치적 지명도, 지명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연구해 보니까 이 분야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다 틀린 거야. 옳거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야. 엘리트 이론 같으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언제나 그 사람들이 소수의 엘리트가 다 권력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회가 점점 다원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정책 분야별로 보니까 이것이 분야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틀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달이 뭐냐? 봐라. 미국 사회가 이제 옛날하고 틀리게 다원화되었다 이게. 옛날에는 권력이 소수에게 굳어져 있고 픽스드 돼 있어. 지금은 유동적으로 바뀌었어요.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은 없을 수도 있고 분야마다 권력을 가진 권력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영향력이나 쓰는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달라져.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 입장입니다. 내가 불평등이 없다라고는 말은 안 해. 왜? 영향력이 더 큰 사람과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 있어.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미국 민주주의가 희망이 있다 이거지. 달의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달이 뭐라 그러냐. 소수의 시민은 보다 직접적인, 그러니까 소수가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의 시민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정책 선호를 인지하고 있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자,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접적으로도 영향 행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한 집단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평등은 있대. 그 불평등은 dispersed inequality다. dispersed가 뭡니까? dispersed, dispersed에다가 ed이 붙은 거죠, 그죠? dispersed inequality, 분산된 불평등이다. 불평등이 있는데 불평등이 분산돼 있다 이 말이야. 또 다른 말로는 scattered, 흩어져 있어. 여기저기 산재하게 흩어져 있다. 한쪽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몰려 있다는 건 뭡니까? 불평등이 소수만 가지고 나머지는 대부분 없는, 이게 이제 엘리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권력의 어떤 분포를 이야기하면 권력의 분포가 다운주의에 와서는
여기도 권력, 여기도 권력, 여기도 권력, 여기도 흩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분야마다 또 다 틀리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다원주의 사회다. 그래서 다원적 민주주의다 이거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시 권력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이론에 대해서 약간 반대를 드는 거지. 무슨 말이냐? 다른 아까 플로이드 누구죠? 헌터. 플로이드 헌터는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는 그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갖다가 과거에 유럽에서 빌프레드 파레토 여러분들 들어봤죠? 파레토라든지 그 다음에 게타는 모스카, 룰링 클래스 이런 책을 썼어요. 지배계급 누구냐? 정치계급이다 이거야. 정치하는 사람, 정치인들이 바로 지배계급이다. 모스카 그런 이야기였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엘리트다. 미국 사회에서 유럽 사람들이 말하던 그 엘리트가 바로 현대의 바로 저 헌터가 개발해놓은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 아니냐? 이러니까 다른 자기는 엘리트란 말 쓰기도 싫고 실제로 미국 사회 굉장히 권력이 편제되어 있다 이라. 한쪽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는 아직도 건전하다. 물론 나중에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더 큰 집단이 있어. 그러나 그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달과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동료인 린블럼이 자꾸 대화를 했어요. 린블럼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거대 기업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 우리 정책학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죠? 린블럼이 뭐라 그랬냐 하면 그래서 이거를 미국 사회에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거대 기업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그런 점은 좀 있긴 있어. 그리고 그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달과 린블을 수정다원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다원주의 혹은 수정다원주의. 어쨌거나 다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그런 이제 다원주의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나왔죠. 달의 그런 방법론을 갖다 달은 자 권력이 뭡니까? 무엇을 하게 하는 힘이잖아. A가 B에게 B가 원치 않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 이게 권력이다 이거라. 자, 너 이거 좀 해오세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명받은 사람이 안 할 수가 없겠죠. 왜 자기는 바쁜데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갔다 와야 돼. 권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그게 권력이라. 그것이 지배에서 오든지 재산에서 오든지 명예에서 오든지 어떤 기술 장인에서 오든지 나이에서 오든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다 권력의 소스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른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보자 이랬거든. 권력이 누가 있다는 걸. 그런데 나중에 한 10년 가까이 뒤에 피트 바크라코 바라츠라는 볼티모어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들이 볼티모어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했더니만도 시청의 권력이라든지 의회의 권력 내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도록 아젠다가 안 되도록 정책 의제로서 안건으로서 안 올라오도록 만드는 힘이 있더라 이거라. 그래서 권력의 두 가지 얼굴 이러면서 권력에는 무엇을 하게 하는 힘도 있지만 권력을 무엇이 안 하게 하는 못하게 하는 힘도 있다. 그것이 권력의 새로운. 그래서 사실은 다원주의 굉장히 아픈 지적을 갖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어쨌거나 그 다음 여기서 다원주의와 관련해서는 초다원주의라는 개념을 한 가지 이야기할 텐데 더글라스 예이츠라는 사람은 이제 같은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데 뉴욕시를 연구했어요. 뉴욕시. 뉴욕시에 이제 1970년대에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뉴욕시가 굉장히 작동이 안 될 때,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노동조합들이 공무원 노조 이런 게 맨날 스트라이크하고 해가지고 시가 무슨 정책이 못 이루어지는 거죠.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교사, 그 다음에 뭐 일반 행정공무원 맨날 데모해봐요. 자 임금 올려주세요. 뭐 이거는 업무량 너무 많아. 뭐 우리 쪼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작업 환경에 있어서 작업장에서 뭐 노조가 중요하긴 하죠. 노조자 경영자라는 것은 다 노조들하고 의견을 나누어가면서 하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 시청의 시장도 마찬가지죠. 뉴욕 시장도 그런 걸 같이 해야죠. 공무원들하고.
UX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보건 공무원 다 있잖아요. 응? 복지 공무원. 그 사람들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이익에만 함몰돼 가지고 자기 것만 해달라고 주장하면 시가 돌아가겠어요. 그런 현상을 갖다가 The Ungovernable City 이렇게 표현했어요. Ungovernable이니까 가번이 불가능한 얘기죠. 가번이 뭔데? 우리말로는 뭐 통치라고 적당한 단어는 없어. 통치는 너무 이제 약간 권위적인 어떤 냄새가 나고 그보다 조금 다른 게 어쨌거나 가번이 우리가 같이 어떻게 돌아가게 만드는 걸 가번이라고 그래. The Ungovernable City 이런 게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트루스타인, 크리스텐슨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다변화되고 엘리트들은 전체 공동체의 조직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경쟁과 다원주의는 점점 증가한다. 이 사람들도 이제 연구를 갖다 82년도도 이런 연구를 비슷하게 했는데 도시가 커지면 점점 도시가 다변화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 엘리트가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어떤 조직이든지 뭐 조직이 있으면 정부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해 오픈이야.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밥그릇을 깰 정도로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커지면 너무 조직이 많아지고 너무 조직의 힘이 커질수록 정부가 통제 불능하는 상태에 빠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수를 만들더라도 함수에다 y equal f 그 다음에 괄호 해가지고 여기 변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컴퓨터가 못 돌려가요. 슈퍼컴퓨터는 돌리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들, PC들 못 돌린다 이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도 이 휴대폰 다 들고 있지만 이 휴대폰이 성능이 한계가 있다 이거죠. 엄청난 고속이 필요한 거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돌아가는 이런 거는 초슈퍼 컴퓨터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분석하는 거잖아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너무 복잡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도시도 어느 정도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데 새로운 현상이 너무 커져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이제 Ungovernable City인데 이제 예이츠라는 학자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에 유해분 씨의 그 기본 전제는 아까 위에 달 이야기입니다. 애퍼시, 냉담과 무관심, 이 정치 과정에 대한 공중의 태도를 특징 짓는다는 것이다.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좀 요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1900에 유해분 씨가 당시에 사람들이 사회가 발전이 되게 되면 점점 개인주의화 되면 별로 집단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하고 이해가 딱 첨예하게 관련될 때만 관여하지. 그죠?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토마스와 세비치 이 사람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도시 정치학자인데 주장하듯 유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대도시도 상대적으로 활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정치 집단은 별로 없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오자 없었다 이거야. 그전에는 60년대부터 이제 들어왔다. 각종 인종 집단, 소수 집단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도시 폭동이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연방 정부의 복지국감이 왜 도시 폭동이 어반 라이어트 확 생기니까 도시가 정부가 연방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재정 지출을 확 늘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니까 조금 도시 폭동이라는 게 도시 폭동은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죠? 좀 깔아앉았다 이거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도시에서 정치 활동들이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조직화된 집단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정치 집단이 늘어나고 정치 사회 집단이 늘어나고 그 수가 늘어나고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활동 영역이 커지고 하니까 관료들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었다. instability. 그리고 의사결정은 점점 너무 커지니까 집권화 해가지고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분권하죠 그러잖아요. 분권하면 분권화의 장점도 있지만 그때 각 분야에서 맞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 전체로서 오간이 또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게 분권화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분절화되고 또 거꾸로 비효율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현상을 바로
초다원주의. 다원주의인데 다원주의가 지나쳤다 이게. 하이퍼 플러럴리즘. 플러럴리즘은 다원주의가 과도한 상태. 이게 하이퍼 플러럴리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부가 전체 사회의 의사결정을 갖다가 통제할 수 못하는 상태에 온다. 정부라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 요구를, 시민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자, 그들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공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교육 서비스 준다, 그다음 복지 서비스 준다, 자, 도로교통, 방범 전부 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는 이거 해달라, 여기서는 이거 줬는데 똑같이 주니까 뭐 우리는 뭐 이런 핑계 대고 우리는 더 달라. 이게 어쩌 그랬어? 그걸 들어보니까 그래 그쪽에 좀 더 줬어. 그럼 우리는 왜 안 주느냐? 또 이쪽에 막 끝도 없는 요구를 한다 이거지. 응? A 집단 해결하니까 B C 들고 일어나지, B C 들고 나 그다음 D F 들고 일어나지, 그다음 D F 해결하는 또 A 들고 일어나지. 도무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물론 그런 것을 해내는 것이 결국 시장의 리더십,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겠지만 꼭 그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월등히 모든 것을 앞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비슷비슷한 가운데 조금 더 낫고 이런 정도죠. 그 다음에 레짐 이론과 이제 다원주의 차이점이에요. 레짐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한때는 이제 레짐 이론은 이걸 갖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통치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레짐 이론이 나오기 전에 도시 성장론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성장 기구론이라는 것을. 여기 아래쪽에 보면 성장 기구론을 갖다 성장 기구론이라는 이런 걸 갖다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가 레짐 이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간단하게 레짐 이론에 대해서 크랜스 스토리라는 학자가 제일 유명한데, 노스카로라이나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였는데 당시에 이 사람은 이제 애틀랜타시의 정치 과정을 갖다 분석했어요. 잠깐만 제가 책을 갖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클래런스 스톤이 레짐 폴리틱스 이렇게 책을 썼어요. 이게 제가 이제 쭉 읽어봤는데 잘 보일란가 모르겠다. Urban Regime Research Perspective. 그 다음에 Post-War Events. 1946년부터 1988년까지의 애틀랜타시의 정치 체제를 갖다 분석한 거야. 도시 정치죠. 그러니까 애틀랜타시의 정치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었던가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또 각 도시에서 Politics of Urban Development 이런 것이 이제 클래런트 스톤하고 헤이우드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 편집을 한 책이 또 나왔어요. 이 책 나오기 전에 사실은 폴 피터슨이라고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의 교수인데, 하버드에 이 사람이 이제 시카고의 정치를 갖다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시카고에서 아마 박사학위를 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시카고 정치를 연구한 다음에 워싱턴 DC 가면 Urban Institute 도시 연구소라는 게 있어. Urban Institute에서 선임 연구위원을 하다가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이제 교수로 간 거야. 도시 정치로 갔겠죠. 도시 정치, 미국 정치와 도시 정치를 연구하러 갔는데, 어쨌거나 자기가 시카고의 정치를,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정책학 배우면 테오더 로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위. 그 사람도 이제 정책 결정론, 정책의 유형론에서 도시는 정책의 이제 도시는 개발 정책하는 게 있고, 디스트리뷰티브 폴리틱스, 배분 정책이 있고, 그다음 재배분 정책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개발 정책이 있고 이렇다 이거야. 그 사람의 로위의 개념을, 정책 유형을 시카고의 정책에다 딱 적용을 시켰어요. 여기 딱 보면, 여기 보니까 잘 안 보이겠지?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Politics of Development, Politics of Allocation, Politics of Redistribution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죠?
로이의 책을 가지고 시카고에 썼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로컬 가버먼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방정부가 그래 우리나라 나아요.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이제 주민세 같은 거 지방세를 로컬 텍스를 자기들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올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조세 법정주의야. 조와 거두는 각종 부담금입니다. 거두는 조와 텍스는 세금은 법정주의. 법으로 정한다요. 법으로 정한다는 뭡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목과 세율을 자체도 다 국회에서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이 없다. 경북이나 전남에 가면 군 단위에서 말이죠. 뭡니까? 재정 자립도 10% 안 되는데 수두룩해. 10%도 자기 돈으로 주민들의 돈으로 전체 재정의 10%도 못 쓰는데 무슨 지방자치야. 헐만 지방자치지. 말이 안 되죠. 지 돈으로 하는 게 지방자치인데 지 돈으로 해야지 남한테 간섭 안 받지.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안 받지.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디 와요? 전부 중앙정부로 받거나 도에서 받는 거야. 그 10% 가지고는 공무원도 월급도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치단체장이 돈이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전부 다 중앙정부하고 각 도가 예산 보조금을 준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 이거야.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래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 자치단체 또 규모가 너무 작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죠?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리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군 한 두세 개를 갖다 뭉친 걸 일본에 가면 현이라 그러는데 현은 이제 옛날 중국 당나라 때 군현제에서 나오는 그 현이야. 응? 이제 일본에는 현으로 돼 있죠, 그죠? 43개인가 뭐 현으로 돼 있죠. 군보다는 좀 더 커요. 그러나 도보다는 작고 그런 개념인데 현 한 두세 개 합하면 우리나라 한 도쯤 될 거야. 한 세 개 정도 합하면 어쨌거나 그런 이제 군 단위로 돼 있는데 정치인도 만들어야 돼. 군이 커지면 현이 되면 또 도가 힘이 없어지잖아. 그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돼 있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생활비가 동서남북으로 하면 되지 뭐 중국까지 하면 5개 되든지 4개인가 하면 되지. 굳이 25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이 나누면 되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 이론적으로. 모든 행정단위는 생활권력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런데 여러 가지 거기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니까. 크면 군을 키우고 광역구를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장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죠. 그죠? 또 서울시장 힘 빼려니까 서울시장 아니게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 힘이 약해지니까 또 정치적 국회의원들 선거와 관련돼 있잖아. 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구가 너무 광역구가 되면 그 속에 국회의원이 몇 명 차출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 한 명, 어떤 데는 어떤 구에서 2명이나 3명 되죠, 그죠? 구에서 2명이나 3명 되잖아. 그 구를 갖다 몇 개 합쳤다고 생각해봐. 그럼 구청장이 국회의원들보다 월등 위세가 더 세진다 이거라. 그럼 국회의원 입장에서 싫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어쨌거나 여기 좀 이야기가 셌습니다만은 이제 이 폴 피터슨이라는 이 학자가 말이지 80년대 이게 이제 상 받았어요. 뉴욕 위너 오브 더 1981 The Winner of 1981 우드로 윌슨 파운데이션 어워드예요. 미국 정치학회에서 우드로 윌슨 상을 줘요. 우드로 윌슨 재단이 있는데 우드로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하셨고 바로 여러분들 민족 자결주의 했던 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정의 연구에 나왔던 1880주년 행정의 연구 썼던 그 우드로 윌슨이야. 또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교수였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힘이 좀 권위가 있었지. 왜? 자기 지도교수가 말이야. 그 당시에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고 총장이었지만 미국 대통령까지 한 총장이었다 이거라.
어쨌거나 이 저 폴 피터슨이 자치단체는 이게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다. 여기 그래서 리미트인 거야. 도시 한계론이라는 겁니다. 도시 한계. 도시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어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 별로 없어. 그다음에 지방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하다. 아까 그 이야기 한 거고. 미국도 지방 여러 가지 왜 미국은 이동이 자유롭다 이거라. 자 시에 우리가 시 관할 내에 어떤 이제 대기업 기업이 큰 기업이 하나 있다. 세금을 갖다 우리가 좀 올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거예요. 가버렸다. 그러면 들어오던 세금도 더 적어지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자기가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주정부가 로컬 가버먼트를 갖다가 다 통제하고 있다. 법률로. 그 상위 정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정부들은 로컬 가버먼트는 결국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까 여기 세 가지 정책 중에 개발 정책, 그 다음에 할당 정책이라는 것은 할당 정책은 이제 배분 정책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 이 세 가지 중에 뭐를 할 수밖에 없다? 개발 정책 할 수밖에 없다. 재원을 확정시키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경영 수익 사업을 많이 한다 이거라. 시설관리공단에가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왜 주민세 받으면 안 되거든. 시도 뭔가 경영을 갖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도 경영 능력을 갖춰라 이러면서 계속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또 복지국가 막 한다고 말해. 복지정 한다고 전부 다 주민들한테 막 복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전부 다 재정이 펑크나는 거야. 그리고 돈 벌어야 되니까 경영 수익 사업 자꾸 한다 이거. 모든 것이 경제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여기서 강조하는 거야. 결론은 뭐냐? 정치보다도 결국은 경제가 지배한다 이거. 좀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정치를 지배한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야. 근데 이 여기서 말한 다시 스톤 이야기 들어오면 클래런스 스톤이 말이야. 이게 좀 자기가 애틀랜타 시의 정치를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다시 정치가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깨쳤다. 어떻게? 자 여기 써놨어요. 1980년에 책난 자기 연구에 기업 엘리트들은 특유하게 지방 레짐의 통치 역량을 전개시킬 수가 있다. 이것은 기업이 바로 체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경제적 체제 하에서 도시정부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낮추어서 다원주의자들의 선거를 통한 경쟁과 행정적인 분절화가 연합집단으로 하여금 자꾸 바뀌도록 그리고 편견이 자리 잡는 것이 편견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줄 것으로 하는 예측을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경쟁을 자주 하게 되면 바로 한쪽이 이제 편견이 생기는 것을 갖다 방지해 준다 이거라. 그 다음에 분절화돼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경쟁이란 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냐면은 저기 스톤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애틀랜타 시는 흑인이 많은 도시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권력을 흑인 시장 잭슨이라는 사람이 시장에 당선됐어. 그런데 그 사람은 보수파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죠, 그죠? 그런데 보수파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제 흑인들은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쪽 힘을 믿고 민주당이 당선됐는데 돈은 누가 가지고 있어? 보수파가 가지고 있는 거야. 대기업들이 되게 공화당 지지거든. 세금 때문에 법인세를 낮춰주니까. 애틀랜타 시의 화이트 칼라 백인층들이 전부 보수파가 상당히 많은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흑인 시장이 됐는데 자기가 이걸 갖다가 시청 정치를 갖다가 좀 안전하게 꾸려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바로 그 백인 기업가청하고 연합을 형성해야 된다. 그 연합을 형성을 하는 것이 기업 세력과 시장 세력과 정치 세력의 연합. 기업 세력과
이 관료층들이 견합, 이 연합이 결국 그 애틀랜타시의 정치를 갖다 안정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레짐입니다. 레짐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 체제, 쉽게 말해 여기는 통치 체제 이런 거예요. 개념이에요. 어반 도시 통치 체제. 이것은 왜 근데 이게 굉장히 목적지향적이라. 목적지향적은 뭐냐? 무엇을 하기 위한 체제야. 이것은 왜냐? 안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다. 불안한 것을 갖다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한 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면 복지, 혹은 기업 발전이면 발전, 개발이면 개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체제가 유지된다. 이 레짐이라는 것은 오래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뭐 4년마다 미국도 4년마다 선거하지만 한 정당에서 계속 집권하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 우리나라는 뭐 기껏해야 한 8년 만에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죠? 서울시장님 지금 10년 하지만, 그러면 서울시장님이 나간 다음에 그 서울시장이 지금 내가 보니까 시민단체 출신이라서 박원순 시장 내가 서울시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새로운 조직을 많이 받았어. 내가 과 이름도 모르겠어. 과 이름이 희한해. 내가 서울시의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을 갖다가 4년을 했는데 기조실장이 마지막에 뭐 과들 쫙 다 모아 과장들 뭐 다 모아가 우리하고 회의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희한한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박원순 시장이 있으면 나가고 나면 그 조직 유지될 것 같아요? 천만에 다 없애버려. 왜? 우리가 익히 모르던 조직인 거야. 서울 민주주의 과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그냥 시민 희한한 과들이. 그 다음에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우리 여러분들 다 들어봤죠, 그죠? 그런 거 해주면 뭐 시민 지원과라든지 민관 협력과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다 과로 만들어놨어. 나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박원순 시장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이런 거이 또 되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레짐 팔로틱스에서는 기업 권력과의 정치 권력과의 결합,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기업들이 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로컬 텍스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하고의 연합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로컬 텍스도 못 만들고, 우리나라는 또 기업 도시라는 게 별로 없어요. 몇 개 빼면 울산, 그죠? 창원, 구미, 이런 정도 기업들이 몰려 있는 도시. 나머지는 지금 이제 혁신 도시가 몇 개 지방에 만들어졌지만 거기 장구한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진 틀이 오랫동안 20년, 30년 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체제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4년짜리 정권이지 그거는. political regime, 그리고 우리가 정권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urban regime은 체제, 이렇게 도시 통치 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는데, 왜냐하면 왜 체제라 그러냐면 이건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영속성을 가진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조직이고 제도고 그 컬처고 이게 다 녹아들어있는 그런 체제가, 이것이 오랫동안 기간을 가지고 서서히 만들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가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뀔 수 있겠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 20년간 똑같은 시스템이 유지될 때 우리가 하나의 체제가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레짐이 들어섰다. 그래서 스톤은 권력의 개념은 파워 오버와 파워 투로 나누는데, 파워 오버는 무엇보다도 위에 있는 권력이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지배하는 권력이잖아. 누구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 파워 투는 누구에게로 주는 권력이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권력은, 그동안의 권력은 누가 위에서 파워 오버의 개념이었던, 지금 파워 투, 무엇을 하게 하는, 멋지게 뭘 갖다 아까 내가 목적 지향적이라고 했잖아. 무엇을 하게 하는 enabling이지. 소위 말하는 enabling. 무엇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바꿨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 통제로부터 사회적 생산으로 권력을 단순히, 옛날에는 이제 자기는 다원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그 누군가는 더 힘이 있다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걸 떠나서 같이 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다운주의로부터 레짐을 이론을 구별해준다. 그럼에도 양자의 차이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스톤 자신도 고백하고 있다. 즉 레짐 이론에서
통치 역량, capacity to govern, 통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은 항상 partial, 부분적이고 다원주의자들이 민감한 원심력에 따라서 원심력이 뭐냐? 원심력. 안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결국은 이 통치 역량 있는 것은 다원주의자들이 얼마나 이제 따지면 이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가 힘이 더 있느냐? 결국은 누가 힘 있는 쪽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흔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이렇게 대결하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가 연합되는 형태를 하는데 다원주의랑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죠. 이 경쟁하는 시스템이 언젠가는 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힘인 쪽으로 힘이 없는 쪽이 끌려 들어가는 이 원심력이잖아. 안쪽으로 쏠쏠 이 원심력이고. 참, 이 원심력이 뭡니까? 뭘 원자입니다. 실수. 제가 실수. 자, 결국은 이 연합이 서서히 끌어진다 이거. 원심력이잖아. 각자 작동하려고 하는. 구심력이 뭡니까? 그거 여기는 영어가 센트리퓨갈이죠, 그죠? 그러니까 센터가 뭡니까? 센터가 중심이잖아. 퓨갈, 리퓨즈 떨어진다 이거예요. 센터로부터 멀어지는 힘 이런 거지.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지. 원래 붙어 있던 힘이 여기서는 연합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떨어진다. 이게 센트리퓨갈 파워다. 왜냐하면 다원주의가 자꾸 하다 보면 경쟁하다 보면 결국 갈등 생기고 떨어지겠죠. 그죠? 어떤 면 다원주의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레짐 이론은 엘리트론적인 요소도 있고 다원주의적인 요소가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모두는 다원주의인가? 여기까지 요기만 하고 제가 성장 기고론부터는 또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모두는 다원주의자인가? 답은 반반이다. 우리들이 대도시의 다원성과 불가피한 사회적 다원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원주의자이고 집단 경쟁의 과정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원주의자들이지만 그렇다고 규범적 다원주의자는 아니다. 우리는 계층화된 다원주의, 초다원주의, 제한된 다원주의 혹은 신다원주의를 언급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각 유파들의 공간적이고 시간적 사회 경제적 맥락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논쟁은 기껏해야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같이 논쟁 자체가 안 된다. 또 다원주의 하더라도 그 속에 또 나타날 거죠. 뭐 여러 가지 다원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잡한 거 다 생각해야 된다. 이 각 유파들이. 그럼 엘리트론과 자 다원주의가 되면 또 그 속에 또 엘리트가 또 있을 거 아니냐. 또 나올 거 아니니. 이게 경쟁적 엘리트주의라는 개념이 또 다원주의 내에서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자들은 다 본인은 엘리트란 말을 절대 쓰고 싶지 않아. 영향력이 더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지.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영어 원문을 본 의미에 맞게끔 내가 의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직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 맥락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성장 기구론을 하고 레짐 이론을 다시 연결을 갖다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어서 제가 또 다른 녹화를 하겠습니다.